2018년 기출보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다음 자료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택지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이 글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번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획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보고 뿐만 아니라 설득의 목적도 있다. 자, 그게 바로 기획서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도자료에 대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도자료로 냈던 것들이다. 이런 것들 좀 넣어놓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도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혹은 대외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하고 같이 등장하는 것들이 보통 그 회사의 공문서, 회사 공문서, 기한서도 보통 같이 등장하거든요.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위에 작성하는 문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상대방에게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 협조 요청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자, 첫 번째, 한국전력공사는 8월 14일 오후 2시 전남 나주 한전본사 재난상황시에서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전기 고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개 비상단계별로 대응 훈련을 진행해 분야별 조치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였다. 자,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 같죠.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주요 훈련 시나리오라고 해서 훈련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상황 3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2시에 전력 예비력이 4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과, 두 번째 회사의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의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후 전력 예비력이 1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 심각 단계까지 가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올여름은 예상치 못한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 7월 하계 최대 수요를 경신하였고, 기상청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전망했다. 공사의 사장은 이날 훈련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지금의 전력수급 비상훈련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이러했다. 사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리는 것의 목적이 있어요. 기획서는 절대 아니고요. 공문서도 아니죠. 협조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열한 리스트, 체크리스트도 아닙니다. 답은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2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이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을 전체를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자, 한국전력공사는 음성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인 파워봇의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창구 로봇과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로봇의 시연이 있었다. 창구 로봇, 비서 로봇을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구 로봇은 요금 조회, 명의 변경, 이사 정산, 각종 청구서 발행, 전기요금 계산 등의 다양한 고객 응대를 하고, 비서 로봇은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사내 규정이나 통계 조회, 직무 코칭, 통역서,
통역 서비스 등의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고객 응대 창구 로봇은 고객의 음성을 인식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작 이식과 딥러닝 기술이 탑재되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도 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우선 서초지사와 영등포지사에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 지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 내용은 1번 기능별로 나눈 대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창구 로봇은 무엇인지, 비서 로봇은 무엇인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례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애초에 뭐예요? 로봇 자체를 창구 로봇과 비서 로봇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가설 세우지 않았죠? 시간의 흐름 없었습니다. 비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4D 프린팅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제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4D 프린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4D 프린팅이 뭐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3D 프린팅을 넘어 4D 프린팅이 차세대 블루오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스스로의 크기와 모양을 바꾸는 등 이제껏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문장은 3D라는 거예요? 4D 프린팅이라는 거예요? 4D 프린팅이죠. 그렇죠? 3D 프린팅은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보자면 3D는 입체의 어떤 물건을 프린팅, 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4D 프린팅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크기하고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본인의 그 출력된 4D 프린팅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 4D 프린팅은 3D 프린팅의 시간이라는 한 차원, 디멘션을 추가한 개념으로 시간의 경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등 특정 상황에 놓일 경우 4D 프린팅 출력물의 외형과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주입했을 때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온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아침에는 이랬다가 오후에는 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됐다가 다시 추워지면 바뀌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온도의 변화 같은 경우는 뭐 그림, 예를 들어서 프린팅된 제품 자체가 색깔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4D 프린팅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변화의 비결은 자기 변형이 가능한 스마트 소재의 사용이 있는데 가열하면 본래 형태로 돌아오는 형상기업 합금이 대표적인 스마트 소재이다. 형상기업 합금은 애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D 프린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별다른 동력 없이도 움직일 수도 있어 활용 가능성이 넓다. 이는 4D 프린팅이 3D 프린팅의 크기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현재 3D 프린팅으로 건물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건물과 같은 크기의 3D 프린터가 있어야 하지만 4D 프린팅은 그렇지 않다. 소형으로 압축 출력한 스마트 소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한 동 크기로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머. 로봇도 4D 프린팅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자, 대단하네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작은 거를 예를 들면서 물을 뿌려주면 갑자기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미 이 정도만 읽어봐도 4D 프린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얼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줄기세포와 뼈 형성 단백질을 재료로 하여 혈관 조직 내외부로 분포시킨 뼈 조직. 자, 이것은 시간의 경과, 온도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죠. 대체 물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프린터 내부 금형에 액체 섬유 용액을 부어 만든 옷.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4D 프린팅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온도가 변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용자의 얼굴 형태에 맞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형
주문형 안경.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 다음 4번 열에 반응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에 닿으면 닫히고 열이 식으면 열리는 수도 밸브. 자, 이건 뭐예요? 온도의 변화. 그래서 한 차원을 추가한 개념. 그래서 4D 프린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쿠키 반죽을 원료로 활용해 구운 쿠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차원을 올린 3D 프린팅에서 한 차원 올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5번입니다. 사내 시설 예약을 담당하는 K사원은 서포터즈 발대식 안내문을 받고 조건에 따라 시설을 예약하려고 한다. 다음 중 K사원이 예약할 시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서포터즈 발대식 안내. 일시 체크해야 되죠. 8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인원 체크해야 되죠. 서포터즈 선발 인원 117명과 아나운서 6명 합치면은 123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약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 내용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필요한 정보만 딱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내시설 현황에서 한빛관, 비전홀, 대회의실 1, 2, 세미나실 4 이렇게 5개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조건을 보고서 하나씩 지워가는 소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자체가 꽤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 사내시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최대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됐죠? 불필요한 정보는 가급적 안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용 인원에서 분명히 걸러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예약 완료 현황이라고 해서 8월 17일은 다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다음 부대 시설에서는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 부대 시설에서도 분명히 걸러질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그러해요. 항상. 됐죠? 한번 조건 적용해 보겠습니다. 운영 인원 10명을 포함한 전체 참여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애초에 서포터즈에 선발된 인원이 117명이고 아나운서가 6명이어서 123명이었잖아요. 근데 운영위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 인원 10명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133명이 됩니다. 맞죠? 133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참여 인원의 1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 133. 전 이렇게 갑니다. 10%는 1.1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그냥 10%를 밑에다 씁니다. 그럼 146.3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146? 147로 써야 됩니다. 왜죠? 146명이면 10% 이상을 수용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47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어디까지 지워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대회의실 2번과 세미나실 2개가 지워지죠. 5개 중에 벌써 2개가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빛관, 프로젝터가 없어요. 됐죠? 자, 이러면 비전홀과 대회의실 1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 볼 차례예요. 발대식의 전날 정오부터 대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발대식 전날, 발대식이 언제예요? 17일입니다. 그럼 전날은 16일이고요. 정오부터 대여가 가능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정오에 차 있는 항목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비전홀 같은 경우는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동안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전홀은 아닌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러면 대회의실 1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3번. 전형적인 문제인데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은 한국전력공사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대리는 베를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11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어디에서? 인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7시. 그래서 11시간 25분 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베를린 지사에 가기 위해 30분 후 한 번 더 비행기를 갈아타고 1시간 30분 비행하여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베를린의 현지 시각은 이랬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이죠, 독일. 독일은 한국보다 8시간이 느리대요. 그 얘기는 한국이 8시간 빠르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베를린의 현지 시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 자체를 어떻게 놔야 돼요? 한국 시간이 아니라 베를린 시각으로 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들이 현지 시간보다는 한국 시간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긴 해요. 이런 시차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베를린의 현지 시각을 물어봤다. 그러면 처음부터 베를린 시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자, 한국보다 8시간이 느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11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8을 뺍니다. 느린 거니까. 자, 그러면은 11월 7일 23시예요. 이때 출발한 거죠. 이게 뭐예요? 베를린 시간 기준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는 11시간 25분을 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0분이 더해져요. 대기. 그 다음에 바로 또 1시간 30분 동안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라고 했을 때 베를린의 현재 시각은 어떻게 되느냐? 도착했을 때.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더하시면은 85분입니다. 85분. 85분이면 얼마예요? 1시간 25분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 여기다 갖다 줄게요.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24시니까 11월 8일 자정이 되는 겁니다. 자정. 그리고 나서 얼마예요? 11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시 25분 이렇게 됩니다. 11월 8일이고요. 자, 그래서 기준을 맞추고 가는 게 좋아요. 이거를 뭐 중간에 바꾸는 것보다는 애초에 틀리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게 먼저 바꿔주고 가는 게 좋다. 자, 이게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8일 오후 12시 25분에 해당하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S기업의 인사팀은 올해 하반기 인사평가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 부문별 평가 점수표를 만들려고 한다. B과장의 업무 부문별 평가 점수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B과장의 업무 평가 점수를 구하면,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업무 부문별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점인데 B과장은 실적 성과, 외국어 능력, 전문성, 태도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각 항목이 20점 만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냥 본다면 80점이죠. 그죠? 근데 전문성, 태도 점수 부문은 가중치가 1.5래요. 자, 일단은 가중치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가중치는 가중평균을 이용할 때 이용되는 겁니다. 보통은 다 더했을 때 100%가 되거나, 가중치가 다 더했을 때 100%가 되거나 아니면은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중치가 1.5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즉,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각 항목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곱하기 가중치예요. 이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합입니다. 다른 거는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전문성과 태도 같은 경우는 1.5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그게 바로 가중평균 점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이점은 뭐냐면 그냥 더하면 전체가 80점인데 가중치, 전문성과 태도의 가중치가 1.5가 돼버리면 전문성은 2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이 되고 태도도 2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평가 20점, 외국어 능력 20점, 전문성과 태도는 각각 30점, 더하면 100점이에요.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 보면은 실적 성과 부분이나 아니면은 외국어 능력 부분의 점수가 17점이 이상이 되면 2점을 가산한대요. 자, 그러면은 20, 20, 30, 30에다가 가산점이 있으니까 토탈 104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업무평가 점수 총점은 100점 만점이지만 가산점으로 인해 104점까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는 18점이기 때문에 2점이 가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적평가 점수가 15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는 18점인데 가산점 2점이 더해져서 2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같은 경우는 20점인데 1.5배를 해야 되니까 30점이 돼요. 그 다음에 태도 같은 경우는 10점이니까 15점이 됩니다. 자, 30, 60, 80.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1번 한번 가볼게요. 11번. 11번은 문제를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뭔 소리지 하다가 시간만 잡는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상황 자체는. 자,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고 한다. A부터 E 면접관은 5명입니다. A부터 E니까 2명 또는 3명의 두 팀으로 나누어 면접실에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A부터 E까지 5명이 있는데 2명 또는 3명이면은 2명, 1명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2명과 3명 이 조합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서류 및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들이 30명이라는 얘기죠. 205부터 209호 면접실의 면접자는 5명에서 7명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호실 숫자가 큰 면접실부터 면접을 본다고 할 때 C 면접관이 처음 들어갈 면접실은 몇 호냐? C 면접관이 처음 들어간대요. 처음. 그리고 면접실은 205부터 209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면접관과 E 면접관은 같은 팀이래요. 같은 팀입니다. 즉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같은 팀이 아니래요. 자, 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05호에는 5명, 208호에는 6명의 면접자들이 앉아 있고요. 연달아 있는 면접실에는 면접자의 인원이 같지 않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명인 면접관의 팀은 면접자 인원수가 5명인 면접실만 맞는데요. 그 다음에 면접실은 205를 시작으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배치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5, 206, 207, 208, 209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205가 5명. 그 다음에 208호가 6명입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가 30명이라고 했으니까 19명 남았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한번 이용해 보죠. 그 조건 들어가 있던 것 중에 4번째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연달아 있는 면접실에는 면접자 인원이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명이니까 여기는 5명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는 6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6명이 되면 안 됩니다. 연달아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조합을 따져보면 이것과 이것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9라고요. 19. ABC라고 할까요? 아니, X, Y, Z? 보기 좋게.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조합 자체가 19가 나오려면 775 19죠. 765 이렇게 되네요. 됐죠? 조합 자체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775 765 됐죠? 66 7 잠시만요. 이게 아니죠? 775니까 765가 아니라 766 이거죠. 766 또 있나요? 66 없죠.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조합 자체가.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네요. 뭐예요? 얘입니다. 왜 그럴까요? 6이 안 돼야 되는 게 2개나 있는데 여기 6이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775예요. 775. 775기 때문에 5는 여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775니까 됐네요. 775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는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7, 5, 7 이 순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조합 자체가. 이해되셨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뭘 또 해야 되냐면 팀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A하고 E가 같은 팀이에요. 그죠? 그리고 B하고 D는 다른 팀이거든요. 그러면은 B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C하고 D가 다른 팀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A하고 E가 같은 팀이고 D가 같은 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B하고 C가 같은 팀이죠. 결과적으로 A하고 E는 무조건 3명인 팀이고요. C는 2명인 팀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C를 물어봤어요. C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실의 숫자가 큰 면접시부터 면접을 본대요. 됐죠? 그러니까 면접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서로. 그러면 C가 언제 제일 먼저 들어가냐? 이때죠. 207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2번 한번 가보죠. 자, 12번은 K씨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는데 패스워드를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 계속 실패하고 있대요. 다음 중 조건에 부합하는 패스워드는 무엇이냐? 자, 일단은 이건 한번 조건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좀 붙여볼게요. 왜냐하면 조건이 쓰였다 안 쓰였다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체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억, 패스워드가 7자리예요. 7자리가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기호 하나이기 때문에 이 4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3개는 뭐가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디귿, 숫자는 0과 함께 연속으로 나열될 수 없다.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리을, 영어 대문자는 다른 영어 대문자와 연속해서 나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들어가 있는 대문자가 있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수기호가 첫 번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1번은 A 물음표 102 CB. 일단은 CB 대문자가 연속으로 쓰였네요. 안 됩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 2번. 물론 이제 0 다음에 1, 2가 있네요. 그죠? 연속으로 나열할 수 없다. 그랬으니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안 됩니다. 디귿 리을. 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7 느낌표 소문자, 숫자, 소문자, 대문자, 숫자. 자, 일단은 7개고요.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연속으로 쓰인 숫자가 없고요. 대문자는 연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특수기호가 첫 번째 아니고. 자, 2번이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특수기호가 첫 번째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SS 대문자가 없어요. 그죠? 대문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일단은 6개네요. 7자리가 아니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